안녕하세요.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추주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빠, 엄마,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혹은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의 모습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세대의 가구 중 핵가족의 형태를 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 비율은 2000년대 이후부터 50% 미만이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부부와 자녀 형태의 가구 비율은 24.2%일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확대 가족은 어떨까요? 3세대 이상의 동거하는 가족은 1980년에는 17%였지만 2015년에는 5.4%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1인 가구는 2015년에 27.2%였지만 계속 상승해서 2025년에는 31.9%로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은 개인의 생애 과정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가족 세대의 구성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가족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가족하면 3인 또는 4인의 핵가족의 모습을 한 혈연 집단을 떠올리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가족을 운명 공동체처럼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을 떠올릴 수도 있고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형태와 동일하진 않지만 혹은 그러한 전형화된 가족에 속하지 않지만 소위 가족 밖에서 가족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표준화된 핵가족 이외에도 한부모 가족, 비혼 가족, 다문화 가족, 퀴어 가족, 반려동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가족 형태들을 너무 쉽게 비정상적인 가족 또는 문제적인 가족으로 낙인 찍어 왔습니다. 앞서 우리가 떠올린 가족의 이미지는 단순한 이미지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혈연과 남녀 간의 사랑에 기반한 결혼으로 만들어진 3인 이상의 집합체를 정상가족 혹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학자들은 가족이 환경 변화 속에서 조정된 역사적 구성물이자 인간관계의 다양한 집합이며 고정적인 실체는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것에 이미지를 붙이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것에 이미지를 붙이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정상 범위 이외의 혹은 정상 범위를 넘어선 혹은 다른 것들을 결여와 결핍의 상태로 이해합니다. 세상의 가족들은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족들의 사회 속에서 있는 위치와 그 안에서 맺는 관계들은 다양하다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들이 매우 다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른 위치 속에서 다양한 차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의 차별에 대해 설명하는 언어와 방식으로는 가장 특권화된 계층에 겪는 차별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변화된 범주의 차별, 즉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다르다는 것, 즉 다양성은 존중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가족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정상성 회복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아선 안 됩니다.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가족 형태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국인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2019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었던 TV 드라마 한 편과 영화 한 편을 예로 들어 가족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 작품은 2018년 공중파 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풍을 일으켰던 스카이캐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은 2019년 봉준호 감독이 칸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기생충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또 안 보셨더라도 내용을 대충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이캐슬과 기생충 이 두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 한국적인 가족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그렇죠. 두 작품 모두 한국에서 만들었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인들이 나와서 한국말로 진행되는 이야기니까 한국의 가족 이야기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한국적 가족,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작품에서 가족의 모습은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스카이캐슬의 가족이 한국 사회의 상위 1%로 아무나 살지 못하는 캐슬에 사는 부유한 가족층의 이야기라면 기생충의 가족은 햇볕이 잘 들지 않고 곰팡이 냄새가 몸에 배일 정도로 음습한 밤지하에 사는 도시 빈민 가족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 비범한 두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카이캐슬의 가족처럼 부유하지도 않고 기생충의 가족처럼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들 가족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이들 가족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개개인들의 삶의 태도가 한국인들 대다수의 심성과 상당히 공명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캐슬과 기생충의 그들처럼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자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윤리적 갈등을 겪고 극단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물론 이들도 평범한 사람들이라서 범죄의 길에 주저하기도 하고 죄를 범한 뒤에는 죄의식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모두에서 이들이 악한 행위는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용인됩니다. 서양에서는 개인이 앞섭니다. 반면 가족은 개인의 주체적인 삶의 배경이고 환경을 이룹니다. 서구로부터 유래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한국인들도 공유하고 있는 이 개인이라는 개념은 현대사회의 법과 제도, 나아가 문화, 도덕, 윤리, 법 주체로서 개인을 인격의 기초 단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서는 가족은 개인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가족은 단순히 개개인의 삶의 배경도 아닙니다. 도리어 개개인에게 자신이 속한 가족은 운명적입니다. 스카이캐슬의 부자 가족과 기생충의 빈민 가족, 이 두 가족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가족의 성패가 결국 개인의 성패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개인이 가족을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자기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스카이캐슬에서 또 기생충에서 가족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개인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단지하기보다는 심정적으로 동조합니다. 어떤 경우는 숭고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개인을 도덕적, 윤리적 주체로 존중하는 타 문화권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것입니다. 어째서 한국인들은 이토록 가족을 이렇게 숭고한 대상으로 여기는 걸까요? 어째서 가족의 위상은 한국에서 이토록 남다른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사랑을 주고 생계를 부양하는 역할을 넘어섭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자녀에게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로 변화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기적인 스펙 관리가 시작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가족은 자녀 교육이라는 전략을 통해 중산층의 계층의 지위, 중상층의 핵가족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개인은 각자 도생하고 공동체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생존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한국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사회재생산 부담과 역할을 가족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를 충실히 부응해 왔지요. 그렇다면 한국인은 운명 공동체인 가족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은 탈가정 청소년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개인의 능력도 부족하고 가족의 자원과 지원도 부족한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의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변화를 생애 주기로 이야기해 본다면 부모에게서 떨어져 독립하는 이 시기를 청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일반적인 인구학적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립하는 성인기는 자녀가 보호받던 존재에서 부모에게서 분리되어 독립된 성인으로서 위치를 확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립은 청년기에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립이 점점 늦어지는 청년들은 자립을 했다가도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캥거루족, 빨대족, 연어족, 이러한 새로운 신조어들은 다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빈곤계층의 청년들의 이른 독립의 경험은 청년에게만 혹은 청년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일찍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립을 위한 어떠한 자원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독립할 수밖에 없는 청년과 청소년들, 혹시 탈가정 청소년 혹은 가출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탈가정보다는 가출 청소년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출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 이를 가출이라고 합니다. 가출에 대한 이 정의는 매우 일반적이고 아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은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와 동의가 있어야만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정의 속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보호와 돌봄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인식은 부재합니다. 더불어 그 인식의 주체가 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됩니다. 두 번째, 하루 이상 들어가지 않는 행위. 이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왜 이러한 하루 이상이라는 열린 규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돌아와야 할 곳이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집은 원가족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원가족 밖의 가족들이나 관계, 대한가족을 꾸릴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 청소년들에게 가출과 탈의 의미는 가족 문제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탈의 의미는 단순히 가족에게서 벗어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혈연적인 가족은 매우 느슨해지고 약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 청소년들은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미성숙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 속에서 자립을 하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힘듦을 극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가출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지만 불충분한 돌봄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만의 집단 혹은 개토화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을 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팸은 패밀리의 약자입니다. 팸이 패밀리의 줄임말이라는 점은 이들 집단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팸은 이들에게 원래의 가족 또는 혈연 가족의 대체제인 것이죠. 물론 팸과 같은 집단에서 가족의 부재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양육관계나 안정적인 돌봄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팸 집단이나 공동의 주거 방식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서 관계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출팸과 그 공동주거 형태의 분석은 이들이 이미 만들어져 구획되어 있는 제도화된 공간이나 관계성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와 일정 정도 어긋남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삶의 공간을 새롭게 구성 또는 변형해 나간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또래 커뮤니티 속에서 수시로 형성되는 팸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끊임없는 상호 우정과 돌봄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팸과 같은 커뮤니티는 탈가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활용됩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한 상황, 고용이나 노동 현장에서 열악한 상황,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의 부재 혹은 가족 기능의 축소, 그리고 주거 자율성이 제한된 청소년이라는 신분은 이들이 혼자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또래와 함께 살기를 통해 자신들의 현재 상황의 열악함을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단기적이지만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거리에서의 생존과 삶의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또래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합니다. 탈가정 이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탈가정 10대가 원가족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대안가족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들이 집을 나오는 행위의 의미는 결코 일탈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과 혹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청소년에게 가족은 더 이상 혈연을 기반으로 한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족은 사회 구성체입니다. 사회는 자기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결사체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들 청소년들이 만드는 새로운 가족은 국가와 원가족이 보장해주지 않는 생존, 안전, 교육, 주거, 노동, 행복과 자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한 또 다른 시도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계층의 사다리를 가족이라는 자원을 통해 올라갈 수 없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이 있습니다. 젠더, 섹슈얼리티, 계층, 인종, 연령, 장애, 다양한 요인들이 이들의 삶에서 교차하고 엮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독립과 생계의 측면에서 의식주, 노동, 관계, 고독감, 그리고 외로움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극복하기도 합니다. 중상층 가족 이데올로기와 가족 형태로부터는 벗어나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관계를 위해 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은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한국 사회의 가족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이미 집으로부터 이탈하여 자력으로 살아가도록 강제된 이들 청소년들이 국가제도와 사회윤리적 규범이 허락하는 틀 안에서 생활의 조건을 갖추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법과 규범의 잣대를 들이미는 일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중산층의 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적 평등 문화가 이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독립된 경제적,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또 그러한 능력 조건에서 상당 정도를 결여한 청소년이 국가, 시민사회, 혈연가족의 외부에서 자력으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법의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형성한 관계와 삶의 방식은 정상성과 합법성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비로소 가시화되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과 조건부터가 가시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국가와 시민사회가 제공해야 되는 마땅한 최소한의 돌봄과 복지에 대한 처우 역시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국가와 사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